오늘 조금 적으신데 이제 차차 오시겠죠. 제가 거기 그 안내 프로그램에 보면은 뉴 스타트 해가지고 N자에 동그라미가 돼 있고 이제 그 영양에 관해서 뉴트리션 영양에 관해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국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본의 그 중요성 때문에 몇 번 강조해도 될 그 뉴스타트에 관해서 사실 영양만 가지고도 10개 정도 강의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영양 불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양 불량의 유병률,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확률은 암 환자에서 환자의 나이, 암의 종류, 또 그 암의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20에서 70%가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암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암으로 인한 그 영양 불균형 때문에 사망이 30%가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양 불량 상태는 치료 과정, 결과 그런 거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 부정적인 영향에는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체중 및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의 감소는 골격근의 감소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활동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함으로써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타트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면은 면역력 감소라든가 감염이 잘 올 수가 있고 또 항암하실 때 그런 치료로 인한 독성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으로 여러분이 그 균형감 있는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먹지 못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나 그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꾸 위축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의료비 상승이 올 수가 있는데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연장이 되고 이제 요양병원은 틀리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알부민이 모자라거나 수혈을 해야 되거나 이러면 이제 큰 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오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암 환자의 영양 불량은 실제로 암 관련 생존율의 3분의 1, 30% 이상 관여하고 있고 그렇게 관여하고 있다고 학계는 모든 그 논문들이 거의 30%, 3분의 1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영양 불량을 가져오는 기전으로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구토가 나고 구역이 생기고 또 미각과 후각 같은 것들이 변화가 오고 또한 우리가 음식을 보기만 해도 막 혐오감이 들 수도 있고 구강 건조증도 올 수도 있고 변비, 설사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항암으로 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영양 불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점막염이나 그런 위장관의 이 협착, 축소가 오거든요. 그래서 식욕 감퇴가 일어나고 음식 섭취라든가 흡수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수술할 때 금식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위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거기에 따른 영양 불량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물리적 원인으로는 부인과 질환이나 위장관계 암은 물리적으로 위장관 폐쇄를 잘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머리 두경부 암은 이 삼키는 걸 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식욕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해서 또 우리가 물리적 원인으로 인해서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대사 관련해서는 암세포 유래에서 전달되는 물질인데요.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있는데 단백질을 프로테올라이시스 인듀싱 팩터라고 해가지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게 있고 지방을 더 이렇게 분해하면서 촉진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이 우리가 이제 저도 요즘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고 또 저녁에 또 한 번씩 과일 있는 걸 먹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체중이 늘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한두 달 동안은 1kg 빠지더니 다시 2-3kg가 늘어가지고 요즘 이제 저녁에 과일이라도 이제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딱 식사하면 손을 놔야 되겠다 하긴 하는데 그 지방이 이렇게 몸에 축적돼서 이렇게 살로 되어 있는 거는 당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면은 이 녹은 지방이 혈관을 막고 심장을 막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암세포가 근육에 있는 그 단백질, 우리가 근력을 이게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근력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막 분해하면서 몸 안에서 그런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유래된 그런 전달 물질들이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식욕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신 염증 반응인데 우리가 체내 염증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염증과 글루카곤, 카테콜라민이라는 그런 호르몬들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러한 염증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우리가 열이 나거나 어떤 염증이 있게 되면은 그런 우리가 중요한 그 기관마다 이렇게 대장, 소장 이런 데서 흡수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면은 또한 영양 불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이 있음에도 우리는 꼭 건강한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한 체중은 저는 그러니까 내가 몇 킬로니까 나는 내 키가 얼마고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몸무게 빼기 100 곱하기 뭐 남자는 1, 여자는 0.9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께서 움직이실 때 뭐 보통 한 2-3kg 걸으실 때 그 정도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걷는 정도면 저는 그게 적정한 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통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살이 조금 있어야 되고 무조건 빠졌다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 활동했을 때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적정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이분이랑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그런데 이분은 만약에 뭐 50kg고 나는 55kg다. 나는 비만이다. 뭐 이분은 뭐 체중 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력들이 우리 중요하게 우리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운동 부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근력 운동을 부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항상 나는 많이 걷는데도 항상 허약감이 들고 기운이 없고 하는 것들이 근력 부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공고사항에 보면은 한 끼에 2가지 정도의 채소,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정도의 채소를 섭취하면은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음식이 뭐에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 음식만 먹으면은 영양 균형이 잡힐까요? 당연히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얘기를 할 때는 하나는 다 1:1:1이라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음식과 이 음식과 이 음식 3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은 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증폭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좋은 순화 작용을 해서 이게
5, 7, 10이라는 그러한 영향으로 그러한 좋은 그런 상호작용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게 좋다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제가 대답은 그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각각보다는 전체적인 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건강법칙과도 이제 연관이 되지만 이거는 암학회라든가 여러 병원의 그 암 환자들의 그 영양 공고사항에 나온 것들을 제가 공통적인 걸 추려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적게 섭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만병의 근원이죠. 당뇨 같은 것도 결국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이 기름으로 막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도 혈관에 기름이 쌓여서 좁아짐으로써 우리가 심장병이나 혈관질환이나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그런 고지혈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절대로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싱겁게 드시라고 이제 공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고는 1일 5g입니다. 5g이면 얼마냐면은 우리가 왜 차 스푼 있지 않습니까? 티스푼. 예. 차 할 때 설탕 이렇게 뜨는 스푼. 그게 5g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2.5스푼이래요. 그러니까 2.5배를 평균 세계 평균의 2.5배를 먹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 음식에는 그런 젓갈 종류 이렇게 좀 겨울이 길기 때문에 저장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가끔 보면은 젓갈 종류, 장아찌 이렇게 여러 가지 절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데 뭐 너무 입맛이 없어서 잠깐 한두 번 드시는 건 괜찮아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먹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일도 매일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과일 역시 채소와 마찬가지로 항암 작용을 하는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녁 같은데 과일만 드시게 되면은 뭐 사과 하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 식사와 함께 하신다면은 과일도 많이 드시면 당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당량 한 10g, 100g 정도 사과 같은 경우 만약에 음식과 함께 만약 드신다면은 반쪽이나 4분의 1쪽 정도 음식 한 개 드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위가 좀 안 좋으신 분이라면은 과일 소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과일 소화 시간이 2.5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 3시간 정도라면은 음식 소화 시간은 2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 이 몸 안에서 나는 나쁜 발효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금 위가 좋은 사람이면은 뭐 조금 바꿔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조금 더 좋은 작용을 하자면은 과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면은 훨씬 더 이 소화가 같은 시간 내에 같이 내려가면서 좋은 그런 발효되는 나쁜 발효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생각이 나시면은 늦었더라도 이렇게 드셔도 되고 또 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또 바꿔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드시면은 조금 더 몸의 소화력이나 흡수력에 조금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간헐적 금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을 하게 되면은 몸이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 그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0도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한 번씩 금식을 하면은 좋은데 몸이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피곤할 때 근데 꼭 금식을 하시려면은 저녁에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저녁에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절로 금식이 되기 때문에 몸이 충분히 거의 그냥 한 20시간 가까이 18시간, 20시간 가까이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식하는 것도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고 몸에도 굉장히 충분히 이 금식하는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깨끗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간헐적 금식을 하시려면은 저녁에 물만 조금 드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본인이 이렇게 몸의 피로도가 쌓이거나 이랬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하시면은 그거는 도움이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양 부족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것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일을 보면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과일 참 색깔부터 우리가 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드셔야 됩니다. 색깔에서 벌써 감동을 받으시면은 내 몸에서 엔돌핀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약간 노란색, 검은색, 보라색 골고루 영양소가 다 있죠? 예. 여기서 주는 음식을 우리가 야채가 2가지씩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2가지씩만 먹어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하루에 5-6가지의 야채를 섭취함으로써 충분한 우리가 그런 영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금 얘기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요거 티스푼 5g 한 티스푼을 얘기하는데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2.5티스푼이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김치, 그 다음에 장류, 그 다음에 절인 젓갈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니까 뭐 진짜 한 번씩 가끔 집에 가시거나 어쩌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그거를 같이 먹거나 이러는 거는 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과일인데요. 과일 이렇게 이쁘게 쌓아놓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귤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과일식만 한 끼로 할 때는 하나 다를 드셔도 되는데 식사랑 할 때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100g 정도만 드셔가지고 좋은 영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영양 성분을 제가 비교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잘 보이시죠?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예. 자, 콜레스테롤 식물성 식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137이라는 숫자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콜레스테롤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다음 지방을 보면은 식물성에 4가 있고 동물성에 36이 있습니다. 이 지방도 이제 보통 동물성에 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포화가 돼서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식물성에 있는 거는 다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지방을 주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식을 계속 하시면은 견과류를 우리가 여기서 주는 음식 보면은 소스에 항상 견과류가 갈아져 있거나 미역국도 뭐 캐슈넛 미역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안 들어갈 때는 뭐 호두나 땅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항상 주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식물성으로 된 지방을 먹어야지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우리 몸에 부족한 그런 좋은 지방을 끼워넣을 수가 있고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바람과 산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지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단백질 보십시오.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보기만 찾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식물성에는 33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에는 34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 드셔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필요한 영양소를 단백질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베타카로틴을 보면은 식물성에는 29.919, 30 정도가 있으면은 동물성에는 17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제가 조금 뒤에 이제 다른 그 영양소를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잘 넣어두십시오. 베타카로틴은 식물성에는 30이 있고 동물성에는 17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서 비타민 A를 우리 몸에서 합성하기 위해서 베타카로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식이섬유소가 이 식이섬유소가 우리 암 환자 그다음에 보통 건강한 생활을 아주 유지하려고 애쓰신 분들에게 식이섬유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 안 좋은 것들을 먹었더라도 식이섬유소가 들어가서 그 나쁜 거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가지고 가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채식을 한다고 했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 항상 들으시면 제가 변비하고 빈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식이섬유소를 적게 먹었는지 제가 채식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야채를 그만큼 충분히 현미를 그만큼 충분히 제가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저는 제가 50년 동안 있었던 변비가 좋아졌다고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식이섬유. 제가 같이 상담했던 환자분 한 분도 얼마 전에 퇴원하시면서 그러세요.
자기도 악성 변비였대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 채소 양을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돌아가면은 채소를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를 저랑 똑같이 깨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계실 때 여기 식단을 배워서 그거를 충분히 계속적으로 활용하셔야지 여러분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꼭 좋은 점들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또 몸 안 좋으실 때 고용량 비타민 맞지 않습니까? 식물성에는 293이라는 비타민 C가 있으면 동물성에는 4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엽산. 이 엽산은 우리가 저기 그 적혈구를 만드는 빈혈 적혈구 만드는 데도 관여하고요. 이 엽산은 또 어떤 사람이 먹냐면은 임신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져가지고 2배의 그런 적혈구라든가 피, 혈관 강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요즘 임신이 안 되고 불임되는 분들은 꼭 이 엽산을 먹습니다. 무조건 엽산을 먹고부터 그 불임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혈관과 우리 세포 생성, 그 다음에 그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것이 엽산입니다. 그 다음 비타민 E. 비타민 E가 동물성에는 0.5가 있고 식물성에는 11이 있습니다. 비타민 E도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적절한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철분, 빈혈 여러분 아시죠?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 철분이 여러분들이 동물성에 많은지를 아셨을 분도 있겠는데 10배나 더 많습니다. 식물성에. 철분에 20이 있고 동물성에 2가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여러분들 가끔 이런데 이렇게 떨리시면 마그네슘 부족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떨려서 마그네슘을 한 달 먹어도 계속 떨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만약에 100명의 떨리는 환자가 있다면은 95명, 98명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 제가 한 14년, 15년 동안 하면서 마그네슘 먹어서 좋아지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스트레칭하고 혈액순환제 복용하시고 야채 드시고 고기 끊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분은 제가 그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분을 봤어도 마그네슘 한 달 먹고 2달 먹어도 안 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성에 51이 있고 식물성에 548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도 아시죠? 우리가 비타민 D를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안 되는데 비타민 D가 많아도 칼슘이 없으면 또 우리가 뼈 구성 성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도 식물성에 545가 있고 동물성에 252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도 식물성 식품에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단백질도 전혀 뒤지지 않게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미세 영양소, 그런 거 중요 영양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식물성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깨닫고 우리가 알고 섭취하면은 더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식물성에 없는 영양소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콜레스테롤. 사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을 적당한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도 하고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먹지 않아도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몸에서 저절로 그걸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콜레스테롤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계속 돌고 재생성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A는 식물성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베타카로틴 말씀드렸죠? 저쪽에 17이 있고 식물성에 29.9, 30 정도가 있었는데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안에서 식물성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만 잘 먹으면은 우리가 비타민 A가 없어도 눈 뭐 이렇게 입 구내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비타민 A를 베타카로틴을 이용해서 비타민 A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비타민 A의 전구 앞에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D. 비타민 D 우리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틀에 한 번이라도 1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쏘이면은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비타민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보면은 요번에 제가 우리 어느 환자분이 비타민 D를 검사했는데 그분은 매일 운동을 하시거든요. 1시간씩. 근데 비타민 D가 3년 동안 계속 못 봤는데 요번에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작년부터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많이 가리셨어요. 다 가리시고 눈만 내놓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에 한 15분만이라도 된다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내리쬐지 않을 때 발이라도 좀 이렇게 내놓고 햇빛을 조금 쐬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조금 이렇게 모자로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햇빛을 쐴 수 있는 부위가 있게 여러분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B12 이것도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흙이나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합성하냐면은 좋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토양이 우리가 제초제를 뿌리고 무슨 뭐 합성 비료를 뿌리고 이랬으면은 그 미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좋은 싱싱한 식물이 나와도 우리가 그걸 흡수해도 비타민 B12가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천연 그런 것들을 제가 써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좋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로 인해서 자란 그 식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 비타민 B12를 저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음식물을 꾸준히 섭취했다면은 우리가 3년치의 비타민 B12가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하나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 좋은 토양이 아닌 곳에서 자란 걸 먹었다면은 글쎄요 저장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데서 꾸준히 좋은 밭에서 자란 그런 식물을 꾸준히 섭취하셨다면은 우리 몸 안에서 그것들이 농축돼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그것을 흡수해가지고 비타민 B12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곳에서 자란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식물성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영양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여기 식사를 하시면은 더 좋은 영양 아는 게 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구나 진짜 이렇구나 하고 아시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양소도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암이 유전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가 지금 내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해도 얘를 스위치가 그러니까 무슨 동물성 음식이라든가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몸에 어떤 과중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더라도 얘가 변형되지 않는 한은 암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규정되지 못한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운동의 부족이라든가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를 변형시키게 되고 그러면은 그 변형된 유전자가 결국은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엄마가 유방암 환자셨고 할머니가 뭐 심장병 고혈압이셨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바른 생활과 그렇게 하면은 내 유전자가 절대로 변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신하시고 두려움 없이 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막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을 절대로 낫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근심을 하나 더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은 즐겨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거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내가 바른 음식을 먹고 내가 하면은 당연히 낫는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지고 걱정은 해봤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던져버리고 매번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을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전자 변형은 스트레스, 환경이나
식습관 등에 있는데 우리가 사실 걱정은 매번 올라오고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떠오르면 우리가 자꾸 던져버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면 뭐해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식습관 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좋은 걸 먹고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먹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암이라는 병에서 노연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건데 이게 이제 염색체는 제가 4가지, 그러니까 염색체 그 서열은 4가지가 갑니다. 그래서 G하고 C하고 항상 붙어 있고 A하고 T하고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외우기 어려우시니까 1, 2는 항상 1, 2든 2, 1이든 항상 요것만 붙어 있고요. 3, 4든 4, 5든 항상 3, 4든 4, 5든 얘네 둘만 붙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유전자 변형이 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가서 스위치를 좋은 방향으로 시키는 게 좋은 식습관, 공기, 좋은 생각, 스트레스 떨쳐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스위치를 좋은 쪽으로 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암이 있던 것들도 우리 몸이 가서 분해하고 유전자가 에피게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유전자를 움직이는 그 에피게놈이라는 그 물질이 스위치가 켜지는 동시에 가서 다 해결을 합니다. 청소를 하고 없애고 합니다. 하지만은 나쁜 스위치가 켜지면은 좋지 않은 음식, 그 다음에 화나는 거, 자꾸 걱정을 더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빨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 스위치가 나쁜 쪽으로 켜지게 돼가지고 암 같은 것들도 더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그거는 판단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위인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정한 목표를 대로 그 점만 바라보게 하면 결국은 다들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바라보며 매진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걸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선한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의 발현은 여러분들이 뭐 2, 3년 전에 내가 뭐 돈을 뭐 1,000만 원을 띄워가지고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됐다.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게 발현은 됐지만은 시작은 벌써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벌써 시작이 됩니다. 암은.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인구 매일매일 암이 요만큼씩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 잘 자고 또 좋은 음식 잘 먹고 스트레스 풀면은 그 정도는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누적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현돼서 진행 중인 암이라도 좋은 식습관, 영양소,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암의 진행을 늦추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희망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저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암과 영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